정보부 운전사 유성옥은 제1탄을 맞고 안쪽으로 기어가는 대통령 승용차 운전사 김용태를 향해서 3발을 연속 사격했다. 김용태는 왼쪽 허리와 등에 2발을 맞고 절명했다. 부장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재민이에서 뛰어나와 주방을 향하여 달리면서 권총의 안전장치를 푸느라고 사격 개시가 약간 늦었다. 경비원 이기주, 유성옥 2사람이 먼저 달려가 벌써 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흥주 대령은 주방 벽면 밑으로 난 지하실 입구 계단으로 가서 창문을 통해서 주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안 보이고 벽만 시야에 들어왔다. 박흥주는 꼼짝마, 일어나면 죽어 하면서 갈겼다. 그는 5발을 쏘았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출입문에 붙으면서 2발을 더 쏘았다. 이기주는 차에서 튀어나와서 주방을 향해 뛰면서 보니 오른쪽 문으로는 박흥주, 유성옥 2사람이 달려가고 있었다. 그 문에서 3사람이 쏘기에는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방 안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는 높이 70cm 블록 난간 위로 뛰어 올라갔다. 방 안에 하얀 벽과 사람이 보였다. 5-6명이 가운데에 식탁을 놓고 둥글게 앉아 있었다. 창문 안을 향해서 꼼짝마, 손들어 하는데 벌써 총소리가 났다. 창에 쳐져 있는 방충망을 통해서 안으로 2발을 발사했다. 이기주는 주방 안 경호원들이 자신을 향하여 쏜다고 생각하고 몸을 낮추면서 난간에서 내려왔다. 그는 오른쪽 문으로 이동하면서 2발을 더 쐈다. 이기주는 총에 실탄이 남아있으면 남들은 다 쐈는데 꾸지람 들을까봐서 2발을 더 쐈다는 것이다. 이 순간 전기불이 꺼졌다. 마루로 통하는 주방 안쪽 문에서 플래시불이 주방 천장을 비쳤다. 나 과장이다, 불 켜라. 유성옥은 옆에 있는 박흥주와 이기주를 향해서 과장님이다, 쏘지 마라고 외쳤다. 플래시 불빛, 고함 소리, 다시 전기불이 들어왔다. 경호원들에 대한 일제 사격에 걸린 시간은 20초를 넘지 못할 것이다. 새 저격수가 쏜 권총 실탄은 모두 15발이었다. 15발이 집중 사격이었기 때문에 콩복듯 했다느니, 기관총 사격 같았다느니 하는 과장된 표현이 생기게 된 것이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경호원 편에서 상황을 다시 보자. 저녁 7시 30분쯤 정보부 궁정동 시설의 대통령 만찬장 나동 식당차 운전사 김용남이 주방 바깥에서 잡담하고 있던 대통령 경호원 박상범에게 다가왔다. 주방에 저녁을 준비해 놨으니 식사를 하시죠. 박상범, 김용섭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고 대통령 차기사 김용태는 식사를 안 하겠다고 하여 바깥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박, 김 2사람은 주방 가운데에 있는 조리대에 국과 밥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의자에 앉았다. 2 경호원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있던 김용남은 경비원 관리 책임자 이기주한테서 걸려온 인터폰을 받았다. 이기주는 과장님을 바꿔달라고 했다가 김용남이 지금 대기실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손님이 왔다고만 전해주세요. 김용남은 경호원 대기실로 갔다. 박선호 과장에게 말을 전한 뒤에 주방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2인분 차려서 대기실로 가져갔다. 평소에는 형제처럼 친한 해병대 출신 3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터인데 이날은 박 과장만이 문 쪽 의자에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 김용남이 처장, 부처장 앞으로 찬을 놓고 있었는데 정인영 처장이 박선호 과장을 향해서 말했다. 식사 안 해? 바깥에서 먹었어. 김용남은 주방으로 돌아와서 매운 것을 싫어하는 안재송 부처장에게 줄 국을 따로 끓이고 있었다. 몇 숟갈을 떴을까 박상범은 안방 쪽에서 희미한 총성을 들었다. 일어서면서 총을 뽑아 안방으로 통하는 마루로 연결되는 문 쪽으로 향하면서 보니 왼쪽에 앉아있던 김용섭이 자신과 같이 일어나 오른쪽 옆으로 돌아서면서 총을 빼어드는 것이었다. 그 순간 오른쪽 창문에서 총알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상범은 하체를 쇠막대기로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는 정신을 잃었다. 김용섭 경호원은 이때 5발을 맞았다. 이는 몸집이 큰 그가 일어나 대응 자세를 취하니까 주방 바깥에서 보기에는 좋은 표적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오른쪽 어깨, 오른쪽 가슴, 왼쪽 옆구리, 왼쪽 아랫가슴, 오른쪽 아랫배를 피격당했다. 주로 이기주 경비원이 주방 바깥에 낮은 담처럼 생긴 난간에 올라가서 창에 쳐진 방충망을 통하여 그를 내리쏠 때 맞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섭의 몸에 난 탄도 검사 결과
총알은 모두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날 대통령 경호원들은 항상 입게 되어 있었던 방탄조끼도 입고 있지 않았다. 김용석 경호원의 경우 그 조끼를 입고 있었다라면 치명상을 면하고 반격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리대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김일선은 총성이 나자 주방 한 구석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았다. 한바탕 총격이 스쳐간 뒤에 주위를 살펴보았다. 몇 발자국 거리에 요리사 이종호가 누워서 왼쪽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바로 옆에는 박상범이 쓰러져 있었고 어느 곳에서는 날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며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쪼그리고 있었다. 그는 외부에서 테러 분자들이 침입하여 각하 일행이 기습당했다고 생각했다. 식당차 기사 김용남은 엎드린 채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김용섭 경호원이 바닥에 엎어져 지르는 비명이었다. 다시 안방. 박정희가 엉거주춤 일어선 김재규로부터 가슴에 최초의 한 발을 맞았을 때 대통령의 왼편에 앉아있던 심수봉은 기타를 치우려 몸을 약간 빼려고 했다. 그때 대통령의 이마가 식탁에 닿을 정도로 스르르 상체가 숙여졌다. 심수봉이 기타를 왼쪽 벽에 세우고 돌아와 자신 쪽으로 쓰러진 박정희의 몸을 부축하여 앉히면서 비명을 질렀다. 신재수는 일어나 심수봉 쪽으로 가서 대통령의 등에 손을 댔다. 뜨거운 게 물컹 잡혔다. 피었다. 한 차례 총성이 멎자 실내 화장실로 피했던 차지철이 문을 빼꼼히 열고 머리만 내밀고는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다. 신재순이 보니 총 맞은 차지철의 오른 손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난 괜찮아. 대통령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심수봉이 앉았던 방석이 대통령의 유혈로 적셔졌다. 신양은 손수건 같은 것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피가 솟고 있는 대통령의 등에 손을 꼭 댔다. 신재순의 손가락 사이로 선혈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박정희의 숨소리는 크르렁 크르렁 하고 있었다. 각하 정말 괜찮습니까? 신양이 물었다. 응, 난 괜찮아. 신재순이 대통령의 등에서 솟고 있는 피를 손바닥으로 막으면서 각하 정말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 응, 나는 괜찮아. 이것은 그가 이승에 남긴 마지막 육성이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신재수는 이 말은 난 괜찮으니 너희들은 여기를 빨리 피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시니까 역시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27일 새벽 김종필이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갔을 때 김계원은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실토하면서 각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여자아이들 걱정을 하십디다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마루로 피해 나온 김 실장은 대통령이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다는 의미다. 각하 진짜 괜찮습니까? 신재순, 심수봉 두 여자가 번갈아 물었다. 이제는 대답이 없었다. 대통령의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정보부장 의전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이기주, 유성옥과 함께 대통령 경호원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방 안으로 집중 사격을 가한 뒤 안이 조용해지자 나동 건물을 오른편으로 돌아서 현관 앞으로 뛰어갔다. 어두운 잔디밭에서 흰 와이셔츠 차림의 김재규가 황급하게 뭔가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구부린 자세로 양손을 비비는 것 같았다. 불발된 권총의 놀이새를 앞뒤로 전태시키려 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간 박흥주 대령은 박 비서관입니다 라고 하면서 김재규의 두 팔을 잡으려고 했다. 김재규는 박 대령의 손부터 봤는데 총이 없었다. 그는 팔꿈치로 박 대령을 밀고는 다시 현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현관에는 위에 달려 앞뒤로 흔들거리는 쪽문이 붙어 있었다. 박흥주가 그 쪽문 사이로 보니 안쪽 마루에서 양복 상의를 벗은 김계원 실장이 안방에서 나와 후다닥 뛰는 것이었다. 황급히 피하는 모습이었다. 이때 김재규는 차지철이 권총을 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간 마음이 급한 게 아니었다. 그는 고장난 권총을 고치지도 못하고 현관에서 마루로 다시 뛰어들어가는데 플래시를 든 박선호 의전과장과 마주쳤다. 박 과장은 대기실에서 두 경호관을 사살하고 마루로 나와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김재규는 들고 있던 자신의 권총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박선호의 권총을 낚아채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직전 차 실장이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경호원 하면서 문 쪽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차지철이 흘리는 피가 오른쪽 벽 아래를 따라서 선을 그렸다. 차지철이 문으로 뛰어나가려는 찰나에 권총을 들고 들어오는 김재규와 딱 맞서게 됐다. 김재규가 박선호로부터 받아든 38구경 리볼버 5연발 권총에는 3발이 남아있었다. 원래 5발이 장전돼 있었는데 박선호가 2발을 쐈던 것이다. 차지철은 안쪽 병풍 옆에 있던 장식용 문갑을 방패처럼 치켜들었다. 김부장. 차지철은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문갑을 앞세우고 김재규를 향해 덤벼들었다. 김재규는 차 실장의 가슴을 향해서 한 발을 발사했다. 탄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격 당시 차지철은 문갑을 들고 자세를 낮추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오른쪽 가슴 상부에서 들어간 총탄은 허파 부위를 지나 왼쪽 등 아래로 진행하다가 몸속에서 멈췄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법익과장 정상우 소령의 사체 검안서에 따르면 이 제2탄이 치명상으로서 혈흉에 의한 호흡 부전과 심장 부전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 20여 분 뒤에 일어난 김태원에 의한 2발의 총격은 확인 사살이 아니라 이미 죽었거나 죽을 사람에 대한 사격이라는 뜻이 된다. 차 실장은 잡고 있던 문갑과 함께 뒤로 넘어졌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문갑 속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다. 이때 심수봉이 박정희 곁을 떠나 방 안을 뛰쳐나갔다. 김재규는 다음 순간에 벌어진 상황을 1979년 11월 8일에 작성한 제2차 자필 진술조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차 실장을 거꾸로 뜨리고 앞을 보니 대통령은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어 식탁을 왼쪽으로 돌아서 대통령이 있는 데로 가자 거기에 앉아있던 여자가 본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공포에 떠는 눈초리로 보고 있어 총을 대통령 머리에서 약 50cm까지 가까이 대고 한 발을 발사하여 대통령을 즉사시키고 나온 것이 기억이 되며 제2탄은 박정희의 오른쪽 귀 위로 들어가 뇌수를 관통하고 콧잔등까지 나와서 살 속에서 멈췄다. 이것이 치명상이 됐지만 즉사는 아니고 아직 생명은 붙어 있었다. 끝까지 대통령 곁을 지킨 신재수는 김재규가 방에 들어올 때 발밑으로 푹 파인 아래쪽으로 숨었다가 차지철을 쏘는 총성을 듣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박정희를 안고 있다가 다가오는 김재규와 눈이 마주쳤다. 신재수는 지금도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미친 동물의 눈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녀는 김재규가 박정희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댔을 때는 이제는 나도 죽는구나 하고 후다닥 일어났다. 실내 화장실을 향해서 뛰는 그녀의 등 뒤에서는 총성. 귀가 멍멍하고 잠깐 정신이 나갔다가 깨어보니 주위가 조용했다. 방 안은 화약 냄새로 자욱했다. 신양은 실내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도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다. 김재규가 박정희의 머리를 향해 쏜 총탄은 이 5연발 리볼버의 4번째 총탄이었다. 김계원은 김재규가 차 실장과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나올 때까지 마루에 서 있었다. 이 마루와 만찬장은 붙어있고 마루에서는 열려있던 문을 통해서 방 안에서 김재규가 차 실장과 대통령을 쏘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였다. 김재규와 그 부하들이 총질을 해대는 가운데서 무장하지 않은 김계원이 취한 피신 행동을 어느 정도 비판할 수 있을지는 쟁점으로 남는다. 김계원은 낭하에 나가서 불을 켜려고 했다. 대기실, 주방, 만찬장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화장실 입구에 머리를 대고 멍하니 서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재규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못 봤고 전깃불이 다시 켜지고 방 안에서 총성과 싸우는 소리가 나고 쾅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나고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나오는 김재규와 마주쳤다는 것이다. 마루에서 2사람이 스치면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김재규는 합수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본인, 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십시오. 김계원, 뭐라고 하지? 본인, 각각께서 과로로 졸도했다고 하든지 적당히 하십시오. 김계원, 알았어.
김계원은 법정에서 그때 김재규가 총을 들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 장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알았어라고 한 것뿐이다 라고 증언했다. 총구 앞에서 그리고 가슴을 감통당하고서 또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다가오는 제2탄을 기다리면서 박정희가 보여준 행동은 세계 암살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인적인 모습이었다. 김재규의 병력 같은 고함과 차지철을 쏜 첫 총성, 그리고 한 4초간의 여유. 이때 박정희는 못들 하는 거야 라는 한마디만 외친 뒤 그냥 눈을 감고 정자한 채 가만히 있다가 김재규의 총탄을 가슴으로 받았다. 그리고 난 괜찮아 라는 말을 2번 남겼다. 우선 이런 행동의 목격자인 2 여인의 합수부 진술을 검토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신재순의 기억을 되살려 이것이 사실인가를 알아봤다. 확인 결과 이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하리만큼 태연한 행동이 가능했던가. 그날 밤 시바스리갈 한 병 반을 주로 김계원, 박정희 2사람이 1시간 40분 사이에 마셨으니 죽기가 올라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주량이 엄청난 박정희는 총격 직전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그의 언동은 정상이었다. 거의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김계원은 총성이 나자 마루로 피신했고 그날 밤 정상적으로 행동했다. 따라서 술기운으로 해서 그런 무모한 행동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박정희의 불가사의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자는 총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포천의 실탄 사격장에 가서 권총 사격도 해봤다. 6.25 때 허리에 총상을 당했던 손장래 장군은 벌겋게 달군 쇠갈고리로 푹 쑤셨다가 빼내는 것 같았다고 했다. 머리를 스치는 가벼운 파편상을 입고도 기절한 경험을 가진 이병형 장군은 발 뒤꿈치에 총상을 당했을 때도 쇠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최후는 체험으로서 단련된 고귀한 정신력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슴을 관통당하는 총상을 입은 박정희가 어떻게 그 고통을 누르고 난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었을까는 여전히 불가사의로 남는다. 박정희는 시저가 암살단에 끼인 브루투스에게 말했던 원망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1995년 암살당한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이 박정희와 비슷한 말을 남기고 운명한 사람이다. 그는 등과 배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아프긴 한데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한 뒤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기자는 이 라빈 수상이 암살되기 하루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했었다. 라빈의 인상은 박정희와 흡사했다. 단아하고 소탈한 모습, 어렵게 태어난 국가의 짐을 고독하게 지고 걸어가다가 동족의 총탄에 맞아 죽어간 모습까지도 2사람은 비슷했다. 라빈 수상은 참모총장 시절이던 1966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박 대통령을 만났었다.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박정희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했다. 박정희는 설마 나를 쏘겠는가 하는 자신감 때문에 피신 동작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눈앞에서 총격이 이루어지고 피를 쏟으며 경호실장이 달아나고 하는 아수라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계산보다 본능적인, 조건 반사적인 행동에 지배당한다. 박정희의 태연자약한 행동은 그의 본능으로 내면화된 사생관과 지도자도의 자연스러운 발로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는 남 앞에서는 부끄럼 타고 누가 면전에서 칭찬을 하면 쑥스러워하고 유경수와 선을 보러 갈 때는 가슴이 떨려서 소주를 마시고 간 사람이었지만 죽음과 대면할 때는 항상 의연했다. 그는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국내 남노당 조직 수사에 연루되어 체포되고 전기 고문을 당한 뒤에 수사 책임자 백선엽 정보국장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박정희의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백선엽과 수사 실무자 김한일은 지옥의 문턱에 서서 구원을 요청하던 박정희의 모습이 비굴하지가 않았고 의연했다고 전한다. 백선엽 장군은 도와드리죠 하는 말이 무심코 나오더라고 회고했다. 인격이 그를 살린 것이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 다리 위에서 혁명군 선발대를 저지하는 헌병들의 사격이 쏟아질 때도 박정희는 태연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의 총탄이 날아올 때 유경수가 피격되어 실려가고 나서 연설을 계속할 때 그는 비정아리만큼 냉정했다. 10월 26일 밤 나타난 박정희의 행동은 이런 과거 행태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지
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사선을 넘나들면서 죽음과 친해지고 그 죽음을 끊임없이 사색하여 드디어 죽음과 친구가 되어버린 박정희. 그가 제1탄을 가슴에 맞고서 제2탄을 기다릴 때까지의 시간은 1분 내외였을 것이다. 이 시간에 그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파 관통상을 당하면 허파의 혈관이 터져 다량의 출혈이 생기고 호흡이 곤란하게 된다.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숨이 찬다. 이 상태에서도 한 10분간은 의식을 유지할 수가 있다. 박정희의 사망진단서를 끊었던 국군 서울지구병원 김병수 원장은 김재규가 제2탄을 발사하려고 권총을 갖다 댔을 때 박정희는 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거부할 힘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1분을 기다렸다는 얘기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증언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는 자신의 생애, 그 중요한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다. 이 1분 사이 박정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의 얼굴. 며느리를 둘이나 본 44세의 나이에 박정희를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 이 생명을 지우려고 간장을 2사발이나 마시고 기절했던 어머니는 효과가 없자 언덕에서 뛰어내리고 디딜방아를 배에 올려놓고 뒤로 넘어지기도 했으나 뱃속의 생명은 죽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생명이 태어났고 그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현란의 얼굴. 첫 부인과 별거한 뒤에 장교 시절에 만나 동거했던 이현란은 박정희가 숙군 수사에 걸려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생환하여 군복을 벗었을 때 문관 신분으로 겨우 군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던 이 조그만 장교를 버렸다. 집을 나간 이 여인을 찾아 헤매던 때 박정희의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병을 얻어 죽었다. 직장, 연인, 어머니를 동시에 잃었던 이 시기에 박정희를 구해준 것은 김일성이었다. 그의 남침이 박정희를 군대에 복귀시켰고 그 박정희에 의해서 김일성의 북한은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역사의 오묘한 복순가. 유경수의 얼굴. 맞선을 보는 날 유경수는 박정희의 뒷모습을 먼저 보았다고 한다.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해 보였어요. 사람은 얼굴로는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으로는 속이지 못하는 법이에요. 궁정동에서 박정희가 보여준 최후의 모습이 바로 그의 뒷모습일 것이다. 박정희의 뇌리에 마지막으로 남은 영상은 아마도 소복 입고 손짓하는 유경수였을 것이다. 가난과 망국과 전란의 시대를 살면서 마음속 깊이 뭉쳐두었던 한의 덩어리를 뇌관으로 삼아 잠자던 민족의 에너지를 폭발시켰던 사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는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면서 일체의 변명을 생략한 채 가슴을 뚫리고도 체념한 듯 담담하게 최후를 맞으니까 혁명가 박정희였다.